중국 귀양시 제6중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은 지금까지도 중국 여론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17세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동급생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범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가해자가 단순히 대리범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9월 26일) 17세 남학생 차오가 동급생 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분위기가 비교적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린이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차오는 가방에서 길이 30cm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친구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린은 저항하려 했으나 차오는 가슴과 복부에 3차례 더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약사초간 움직이지 않다가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차오는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해자의 집에 온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차오는 담임교사의 전화를 받고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며 왜 담임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차오의 단호한 답변을 들은 담임교사는 잠시 침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담임교사는 린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하루 종일 린의 어머니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반대편에서는 길게 울리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린의 어머니는 자신이 곧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린의 어머니는 피로 뒤덮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크게 소리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뒤 린의 어머니는 아들의 담임교사에게도 사건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집으로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사건 현장의 참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고 대부분 가슴과 복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잔인한 공격 방식은 범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부검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개인 물품을 조사하며 주변의 CCTV 데이터를 추출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와 이웃집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차오가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에 나타난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발자국과 지문이 차오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가 차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그리고 린이 저항하던 중 범인이 남긴 DNA 샘플을 바탕으로 경찰은 차오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 후 조사관들은 동급생 몇 명에게서 진술을 받았고 사건 발생 이틀 후 차오가 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던 여학생들과 대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오는 사건을 매우 세부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친구들 중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오가 린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말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차오는 17세가 되던 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린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반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 번 교사들에게 명품 가방이나 보석과 같은 고가의 선물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차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그가 3살이었을 때 이혼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성애의 부재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로 인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오는 린의 아버지가 국영기업의 사장이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것에 비해 자신의 부족한 배경에 대해 자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차오가 린을 그렇게 증오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오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의 수사는 차오, 린, 그리고 담임교사 용리 사이에 충격적인 삼각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용리는 귀주사범대학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15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외모와 친절한 말투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차오가 처음 전학 왔을 때 용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차오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된 후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학용품이나 간식 같은 작은 선물을 자주 주었습니다. 용리는 가끔 차오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여 그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17세의 차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린과 용리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린은 자주 용리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방과 후에는 학교 뒷문을 통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학생과 교사의 적절한 관계를 넘어섰고 심지어 광서 지역으로 여행을 가 첫 만남을 기념하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오는 자신이 용리를 좋아한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친구 린과 그녀의 관계를 알면서도 점점 더 그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차오는 수업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용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용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 두려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앞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줄였고 이후로 차오와 용리는 점점 더 길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차오는 갑작스럽게 용리를 자신의 데모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차오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용리에게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용리는 다른 학생과 연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정을 표현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차오는 용리의 뺨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용리는 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용리의 고백은 차오를 흥분시켰고 그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대모와 대자 관계가 아닌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용리는 자신과 차오가 친구처럼 친밀하며 자주 대화하고 고민을 나눈다고만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오와 용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차오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사이자 여자친구인 용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차오는 자신이 용리와 린의 관계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차오와 친밀해진 이후 용리와 린의 관계는 점차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용리는 린에게 점점 무관심해졌고 결국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린은 거리에서 용리와 차오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린은 멀리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물었지만 용리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린은 분노했지만 전화를 끊고 친구 차오에게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용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리는 그녀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리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리는 결국 용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오와의 관계를 끝내기를 바라며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용리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리는 차오와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리는 차오에게 관계를 끝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8월 어느 날 리는 용리의 집에서 차오보다 시험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흥분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허공을 휘두르며 용리를 해친 뒤 자신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용리는 린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대화에서 린에게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두려움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화를 누그러뜨린 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린은 용리와 화해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오가 용리의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차오는 전날 밤 용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린이 아침 일찍 열쇠를 사용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용리는 잠옷 차림으로 린에게 다가가 해명하려 했으나 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화가 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린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용리는 린의 행동을 두려워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린에게 점점 더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용리는 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리며 린이 자신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린은 용리가 다른 남자들과 멀리 지낼 것을 강요했고 그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자신의 손톱으로 긁힌 자국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차오는 자신이 용리와 린의 관계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용리를 더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용리가 린에게 불륜자라고 불리며 위협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차오는 린이 용리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린을 계속해서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명의 친구였던 차오와 린은 이제 한 여자를 두고 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교실에서 책상을 두드리고 의자를 발로 차며 심지어는 책을 찢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통제불능에 이르렀고 차오는 자신의 라이벌 린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차오는 1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정오 무렵 반 친구 20여 명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만 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식사 후 차오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최근 가족 문제와 린이 자신과 담임교사 용리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갔을 때 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차오는 갑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와 그의 목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를 말렸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오는 용리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티셔츠를 선물했습니다. 용리는 이 자리에서 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다는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9월 27일 정오, 차오는 용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리는 울면서 린이 자신을 찾아와 쓰레기라고 욕하며 자신들의 비밀을 학교 전체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그 순간 린을 없애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차오는 TV를 보면서 린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후 확보한 증거물에 따르면 차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살해 과정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칼로 린의 복부를 공격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할 계획을 적어놓았습니다. 결국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차오는 린을 칼로 살해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현장을 떠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린이 사망한 후 용리는 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차오는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고 용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오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용리는 사건 이후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종 교실에서 린의 책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월 29일 오후 용리는 차오에게 린의 장례식이 열리는 장례식장에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차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고 장례식장에서 린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차오는 용리의 집에 머물며 스스로 자수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용리와의 대화 중 차오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용리는 그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차오는 자신이 용리와의 관계를 방해한 것이 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시간 순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증언에 따르면 차오가 실제로 불륜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오를 만나기 전부터 린과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차오는 결국 용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리에게 조종당해 사건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오는 용리가 자신에게 린에 대한 피로감을 자주 표현했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린 모두가 용리의 희생자라고 인정하며 자신이 진짜 가해자가 아닌 용리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오는 깊은 후회를 드러내며 린의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린과 형제 같은 친구로 남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오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용리가 피고를 암시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용리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의 삼촌은 차오의 살인 행위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행위로 규정하며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판결 없이 종료되었고 차오의 아버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비극의 시작이 용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오의 아버지는 사건 이전에 가족들이 차오가 좋은 교사를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리가 직접 차오에게 대모가 되어주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차오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건 이전에 보였던 이상한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당시 차오가 야위고 우울해하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새벽이 시에 전화벨이 울리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들이 집에서 크게 울며 대모가 자신을 거부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차오는 미친 사람이 매일 교사를 괴롭힌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아버지는 그 미친 사람이 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용리의 도덕적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녀가 사건의 주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용리가 더 이상 존경받는 교사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날 차오의 아버지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피고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아들의 문제를 살필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6개월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반 친구들 대부분은 용리와 두 남학생 사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용리는 차오나 린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숙제를 하게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들에게 수업을 빠지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후 2008년 2월 27일 용리는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교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차오의 변호인은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학교, 부모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오의 범죄가 잔혹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법적으로 감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오는 18번째 생일을 맞은 지 이틀 후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법원은 차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차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귀주성 고등인민법원은 차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용리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녀의 행위가 도덕적 관점에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발생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용리가 명백히 선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용리는 형사 처벌을 피했지만 그녀의 경력과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고용하려는 학교는 없었으며 이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리가 사건의 주동자임에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중국 사회와 언론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